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이번에는 왜 금리 동결 혹은 인하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한번 드려볼까 해요. 드릴 말씀은 총 4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정부의 금리 동결 혹은 인하 압박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사태가 좀 관련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의 요약 설명부터 시작해 볼게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25만 달러 이상 되는 예금이 빠르게 늘면서 고속 성장을 했던 은행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예금 중에 25만 달러 이상 예금의 비중이 97%를 차지를 해요. 자, 그리고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 비중은 31%밖에 안 되는데요. 이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보통 80% 이상 정도가 되거든요. 어찌됐건 이 스타트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했기 때문에 대출을 빠르게 늘리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예금이자 지급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미국채 10년물 그리고 MBS라고 하는 주택담보부 유동화증권을 저금리 시기에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연준의 가파른 금리 상승이 시작이 됐고요. 보유한 미국 국채의 평가 손실이 커졌습니다. 금리 상승과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자, 다만 이 미 국채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상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기 보유 증권으로 회계상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평가 손실 난 것은 장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만기가 되면 채권이라는 것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 스타트업 업계가 힘들어지면서 예금을 인출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자금의 조달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저축해뒀던 걸 자꾸 빼서 쓰는 거죠. 실리콘밸리 은행의 운영 형태상 예금의 46%가 이 국채와 MBS에 몰려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1%는 대출 쪽으로 나갔다 보니까 77%가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환을 원하는 예금자들이 많아질수록 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만기 보유 증권이었던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해서 실현되는 손실이 18억 달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CEO가 이 사실을 공시하고요. 앞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금자들이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그게 가속화되면서 뱅크런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근데 다행히도 미국 재무부에서 25만 달러 이상 되는 예금자들의 예치금에 대해서도 전액 보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1차적인 패닉을 좀 잠재웠고요. 연준에서는 그와 더불어서 BTFP,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습니다. BTFP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채 혹은 적격 MBS 등을 담보로 1년까지 연준이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평가 손실되어 있는 국채를 괜히 팔아서 이 뱅크런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일단 우리가 빌려주는 돈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담보 가치를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will be valued at par. 파가 액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때문에 국채의 현재 시가가 발행 액면가보다 30%가 떨어진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발행 액면가로 담보 가치를 잡아주니까 기존에 이제 70%만 담보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100%로 담보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금융권 전체에 패닉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연준과 재무부 물주님들께서 나서 주시면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재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은 금리 인상에 있다면서 연준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내년 2024년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금리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금융 위기설이 자꾸 불거지는 것보다는 경기 부양을 하면서 경제에 훈풍을 불게 해주는 것이 재선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선택이겠죠. 제롬 파월 의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의 미 국채 매도 압박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극히 일부 사건이고요. 실제로 각 나라의 국부 펀드, 연기금, 보험사, 채권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평가 손실이 큰 상태입니다.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상을 자꾸 넘어가게 되면 금융 부실까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이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채권국이 바로 일본입니다. 네, 약 1조 2천억 달러를 보유했다고 해요. 이 일본은 미국에게 자꾸 금리를 올리면 더 이상 미 국채를 사줄 수 없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전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베네수엘라 바로 다음이죠. 자, 그리고 일본이 현재도 정부의 국채 이자 지급으로 연간 예산의 20%를 넘게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전체 예산의 25%, 30%가량을 이자로만 사용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금리가 높은 미국 쪽으로 자본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국가 부채 부담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같이 금리를 올려서 환율 방어를 하기도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보유한 미국 국채를 매도해서 달러를 엔화로 바꾸고요. 그래서 엔화 가치를 높여서 엔달러 환율을 방어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 국채 최다 보유국에서 계속 미 국채 매도세가 강해지게 되면 미국채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죠. 그것은 전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저울질을 할 겁니다. 일본이 계속 미 국채를 매도하게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금리 동결 혹은 인하 조치를 취해서 엔달러 환율을 정상 범위로 좀 낮춰줄 것이냐. 자, 미국 정부도 이 실리콘밸리 사태 전까지는 관망하는 스탠스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죠. 빠른 금리 동결 혹은 인하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엔달러 환율을 정상화시켰던 사건, 그 대응 방식이 있는데요. 1998년 8월 미국의 롱텀 캐피탈사 파산 사태였습니다. 네, 간략히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롱텀 캐피탈사는 러시아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경제 불균형과 부실 채무 문제 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했던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선언 사태가 이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태로 인해서 국제적인 금융시장 전체에 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텀 캐피탈사는 이 러시아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했죠. 그래서 이 롱텀 캐피탈사가 보유했던 러시아 국채의 평가 손실이 약 4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기준으로. 당시 자산이 50억 달러 규모였던 롱텀 캐피탈사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미국 정부가 급히 구제금융을 조성을 해서 약 36억 달러 규모의 대출 펀드가 조성이 됐고요. 더 큰 혼란은 그래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회사가 청산되고 파산됐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요.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엔 이상으로 급등을 했었죠. 그에 따라서 연준은 1998년 9월에 0.25% 금리 인하 조치를 했고 또 0.5% 금리 인하 조치를 10월 달에 연속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5.5%였던 기준금리가 두 달 만에 4.75%까지 낮아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다시 정상을 찾았던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요즘 엔달러 환율의 흐름과 상당히 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정리해보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서 미국 정부의 연준에 대한 금리 동결 혹은 인하 압박이 있다는 점, 또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일본에서 엔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서 미 국채 매도세가 점점 강해지면 이 미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1998년 8월 롱텀 캐피탈사의 파산 시기에 이 엔달러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행보까지 말씀을 쭉 드려봤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저는 높은 확률로 금리 동결 또는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첫 번째로는 나스닥 기술주를 저점 매수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장기 국채 관련 ETF를 담아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반도체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운수 장비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 등도 함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올렸던 수익 인증 영상에서 제가 키움증권 단기 투자 스윙 계좌에 3천만 원 원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가 주식 투자하기에는 좋은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 3월 중순까지 약 4개월 반 정도 검증을 거친 뒤에 3월 16일자로 투자 원금을 2억 5천만 원까지 증액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도 총 3종목에 나눠서 3월 16일자에 들어갔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항상 시장을 지켜보고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대응은 해야겠습니다만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의 문제일 뿐 물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고요. 실업률은 슬슬 올라갈 것이고 금리는 동결 이후에 하락 기조로 접어들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라면 주식시장에 이제는 베팅해보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